우리 페이지수 236. 자, 236쪽에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 자, 이 생태계 구성 요소 있잖아. 요것도 지금 이제 생물 파트잖아. 그래서 생물 파트는 필기로 남겨야 될 게 있고 책에서 바로 봐야 될 게 있기 때문에 필기가 그닥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자, 그러면 필기 준비해라. 자, 뭐냐면 생태계 구성 요소. 생태계 구성 요소다. 생태계 구성 요소.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 생태계를 갖다가 어떻게 구성하고 있느냐. 그래서 생태계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요거부터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생물의 제일 기본 단위가 뭐였지? 생물의 제일 기본 단위는 세포지, 세포. 세포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지.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된다는 걸 앞에서 배웠다,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 이 개체부터 시작할 겁니다. 개체. 자,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를 갖다 우리 개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체들이 모였을 때 뭐가 되냐면 알아둬라. 개체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책도 보겠지만 이 개체를 사슴 한 마리로 표시를 했어요. 사슴 한 마리. 근데 개체군은 사슴 여러 마리다,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개체군은요, 같은 종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개체군들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군집이라는 게 됩니다. 군집. 자, 그 다음에 군집이 모여서 우리는 생태계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가지, 알겠지? 그래서 개체가 모이면 개체군, 개체군들이 모이면 군집, 군집이 모이면 생태계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둬야 될 게 생태계를 구성하는 게, 자, 생물적 요인이 있고요. 생물적 구성하고 있는 게 생물적 요인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비생물적 요인이 있어요.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은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생물적 요인에 뭐가 들어가요? 그러면 생산자. 자, 생산자 그러면 너희들이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식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식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생산자를 먹는 놈을 갖다 우리는 소비자. 소비자. 자, 그 다음 얘들이 죽어서 사체가 됐어. 그럼 걔네들을 부패시키고 하는 놈들이 누구냐면 분해자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근데 우리가 이 분해자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좀 알아둬야 돼요. 세균, 그 다음에 곰팡이, 그 다음에 버섯, 이런 것들이 우리는 분해자에 속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생산자 그러면 식물들, 그 다음에 소비자 그러면 식물을 잡아먹으면 1차 소비자, 그 다음 1차 소비자를 잡아먹으면 2차 소비자,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비생물적 요인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환경을 얘기해요. 환경. 그래서 우리 통과책에 나와 있는 환경이 뭐뭐 있냐면 빛, 그 다음에 온도, 물, 토양, 그 다음에 공기, 요런 게 통과에 실려져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필기를 해줄 거는 요 나중에 빛만 필기할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얘만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책에다 줄치면서 갈 거다, 알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봐주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가로 1번. 이 요소들 간에 상호작용을 한번 보자. 상호작용. 요소들 간에 상호작용 갖다 우리가 보면, 자, 우리가 전체를 갖다가 아우르는 게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생태계는 아까 뭐가 있다 그랬냐면 비생물적 요인이 있다 그랬지, 맞지? 비생물적 요인.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생태계를 갖다가 구성하는 게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이 있는데, 이 비생물적 요인에 속하는 것이 아까 빛, 그 다음에 온도, 뭐 이런 것들 쭉쭉쭉 있었었지, 맞지?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에 속하는 게 생산자 있었고, 맞지? 그 다음에 소비자, 그 다음에 분해자. 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알겠니? 자, 그럼 요래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줍니다. 비생물이 생물한테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서 가을이 됐다는 소리는 온도가 좀 낮아졌잖아, 맞지? 그랬을 때 단풍에 물이 들어요. 그러면 가을이라는 그 온도, 비생물적 요인이 낙엽을 갖다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우리는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용.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한테 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알았지? 우리가 낙엽이 많이 떨어지니까 토양에 양분이 많아지더라, 뭐 이런 것들 있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반작용이라고 해요. 반작용.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영향 주고 소비자가 분해자한테 영향 주고 얘들도 서로 영향을 주겠지, 맞지?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우리는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호작용.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이 얘 있지, 얘.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얘를 듣고 이게 작용이 얘인지 반작용이 얘인지 상호작용이 얘인지 이렇게 알아둬야 됩니다. 선생님 예를 든다면, 예를 하나 들면 토끼가 늑대, 여우한테 많이 잡혀 먹힌다. 그러면 이건 상호작용이 얘예요. 그 다음에 지렁이가 꿈틀대니까 토양에 공기들이 출입이 잘 되더라. 지렁이가 꿈틀대는 건 생물적 요인. 토양에 공기가 잘 통하더라. 비생물적 요인. 그래서 반작용이 얘입니다. 이런 걸 구분만 좀 해줄 줄 알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알겠지? 자, 그래서 생태계 구성 단계는 이렇다. 이렇게 보시고.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자, 생물과 환경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생물과 환경에 대해서. 생물과 환경. 자, 생물과 환경에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빛의 세기, 이 빛의 세기가 생물한테 영향을 줍니다. 알겠지? 빛의 세기가. 그래서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자, 양지식물하는 게 있어요. 양지식물. 그 다음에 양지식물과 반대되는 놈이 음지식물 이렇게 있어요. 양지식물, 음지식물. 그래서 양지식물은 보통 어떤 게 양지식물이냐면, 요 옆에다가 대충 그림 그려라. 우리가 키높이가 되게 높은 나무들 있지. 이런 것들은 빛을 바로 받잖아, 맞지? 그래서 얘들이 양지식물이고, 그 다음에 음지식물은 요 밑에 있는 요런 식물들이야. 밑에 있는 요런 키 작은 거. 그럼 이 식물들은 우리가 빛을 받아야 되잖아, 맞지? 그런데 얘들은 나무 사이에 아주 약한 빛만 받고도 자라야 됩니다. 알겠지? 죽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음지식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양지식물이 뭐야? 그러면 강한 빛에서 잘 자라는 식물을 양지식물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음지식물은 약한 빛에서 잘 자라는 식물을 갖다 우리는 음지식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지식물에 해당한 놈의 잎을 갖다가 보면, 자, 이 표면에 여기 지금 표피다 이렇게 할게요. 그 표면. 근데 여기에 뭔가 이렇게 주름주름 열려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2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잎의 뒷면에 보면 너희들 잎의 뒷면에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를 기공이라는 걸 중학교 때 배웠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연마가 이름이 뭐냐면 이게 울타리 조직이에요. 울타리 조직. 울타리 조직에서 뭐 하는데? 광합성 할 수 있습니다. 울타리 조직에서 광합성 합니다. 그러면 양지식물 같은 경우는 강한 빛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울타리 조직이 발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2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울타리 조직이 발달되어 있다. 그럼 울타리 조직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잎이 두껍다. 잎이 두껍다. 울타리 조직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음지식물 같은 경우는, 자, 잎의 표면이 이렇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런 식으로 있고, 이래가지고 이렇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한 빛에서 잘 자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빛이 바로 안 오잖아. 억수로 아주 약한 빛만 들어올 수 있겠지, 맞지? 그래도 안 죽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빛을 효율적으로 받으려 그러면 잎이 넓고 얇아야 됩니다. 잎이 넓고 얇아야, 그래야만 빛을 효율적으로 흡수를 할 수 있어요. 빛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이 그림을 갖다 옆에다 그려놨을 텐데 요런 것도 한번 보자. 요렇게 하나의 나무가 있으면 이 겉에도 강한 빛을 받기 때문에 양지식물이다. 양지식물. 잎이 두껍겠지. 그 다음에 이 속에 있는 거 있지. 이 속에는 빛이 잘 안 들어가겠지, 맞지? 그래서 여기는 잎이 얇은 음지식물이 여기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이 여기 썼던 게 빛의 세기가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빛의 세기가. 그러니까 빛의 세기라 그러면 비생물적 요인이지. 이 비생물적 요인이 잎을 갖다가 두껍게 만들고 잎을 얇게 만들고 이런 생물한테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작용의 예다. 이렇게 우리가 봐주면 되겠다. 작용의 예. 자, 그래서 나중에 책에는 요거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자. 바로 2번. 자, 빛의 파장. 빛의 파장 보자. 자, 이 빛의 파장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 너희들 빨간색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이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러지?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지. 가시광선인데 이 가시광선을 나눈 기준이 파장별로 나눴습니다. 파장. 어디가 파장이 길지? 빨간색 쪽이야? 보라색 쪽이야? 파장이 긴 쪽이. 모르나? 이거 과학에서 물화생지에 다 쓰는 거다. 알았지? 요더라. 빨간색이 파장이 깁니다. 보라색이 파장이 짧고. 그러면 이 파장에 따라서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시면 파장이 길면 에너지 작습니다.
외워두세요.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큽니다. 꼭 알아둬. 자, 그러면 자 봐. 우리가 에너지가 크면 어디를 잘 통과를 하겠니 못 하겠니? 에너지가 크면 잘 통과를 하겠지 맞지? 그래서 지금 빛의 파장이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가 있냐면 자 여기가 깊이고 깊이 여기가 이렇게 할게요. 물 수면입니다. 수면. 자 그럼 봐요. 요렇게 뭐가 갈 거냐면 빛이 물로 들어가요. 빛이 물로 들어가는데 자 적게 가는 데가 있을 거고 적게 가는 데가 있을 거고 깊은 데까지 가는 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봐. 얘가 물을 갖다가 투과를 많이 하지. 투과를 많이 한다는 소리는 에너지가 크다는 소리죠. 그럼 에너지가 큰 놈이 누구예요? 그러면 파란색입니다. 우리가 보라색을 적지 않고 보통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파란색.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투과를 갖다가 조금밖에 못하지. 그러면 에너지가 작은 놈이다. 에너지가 작다는 소리는 파장이 길다는 소리야. 그럼 파장이 긴 놈이 누구야? 그러면 이게 빨간색 빛입니다. 빨간. 그래서 빨간색 빛은 얕은 물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파란색 빛은 깊은 물까지 들어가는데 이 빨간색 빛이 얕은 데까지 오니까 그 빨간색 빛을 흡수해서 광합성을 써야 되는 놈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그 놈이 누구냐면 녹조류예요, 녹조류. 그래서 녹조류는 얕은 곳에만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깊은 물에 있는 것들은 파란색 빛을 흡수해야 되잖아. 파란색 빛을 좋아하는 놈이 되잖아. 그래서 걔네들은 누구냐면 홍조류라고 합니다. 홍조류. 그래서 같은 조류지만 색깔이 틀려요. 왜 색깔이 틀립니까? 그러면 자 봐. 이 녹조류라는 놈은 빨간색을 좋아하는 놈이에요. 그럼 빨간색을 흡수해서 광합성하는 데 쓰고 녹조류는 녹색으로 보인다는 거지, 맞지? 그럼 녹색으로 보인다는 거는 녹색을 반사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금마가 녹색이잖아.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다 빛이 옵니다. 근데 파란색 빛을 반사해서 우리 눈에는 파란색으로 보이고 나머지 빛은 다 흡수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녹조류는 얕은 곳에 사는 이유는 빨간색 빛이 얕은 곳에 오는데 빨간색 빛은 지가 흡수해서 광합성하는 데 써버려요. 대신 녹색을 반사하는 겁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깊은 곳에 있는 거는 파란색 빛을 광합성하는 데 씁니다. 흡수해버려요. 그리고 빨간색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홍조류로 보이는 거예요. 알겠지? 이처럼 같은 조류지만 색깔이 이렇게 다른 이유도 우리가 빛의 파장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비생물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얘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봐주면 됩니다. 알았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조 시간이 있습니다. 1조 시간. 그래서 1조 시간이 뭐야? 그러면 해가 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이 1조 시간이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식물의 개화라는 건 꽃피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1조 시간이 꽃피는 거에 영향을 주든지 안 그러면 동물은 생식 시기에 영향을 줘요. 동물은 생식 시기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장일식물 하는 게 있어요. 장일식물. 그래서 장일식물 그러면 자, 길장자에 해일자. 해가 길어졌을 때 꽃피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밤이 짧아질 때
그때 개화합니다. 낮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질 때가 언제냐면 봄이에요. 봄에 개화하는 것들이 장일식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단일식물 보자. 단일식물. 짧을 단자지, 맞지? 그래서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길어질 때 그때 꽃피는 놈이야. 개화하는 놈이야. 그럼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길어질 때가 언제냐면 가을입니다. 가을. 너희들 알다시피 봄에 꽃피는 놈이 있고 가을에 꽃피는 놈이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봄에 꽃피는 놈이 장일식물이고 그 다음에 가을에 꽃피는 식물이 단일식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 요거 한번 봐봐.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여기 장일, 그다음에 여기 단일. 이렇게 두 개만 일단 그려봐. 자, 그랬을 때, 자, 하루 중에 여기가 12시간이다. 이렇게 볼게. 하루. 그 다음 여기가 24시가 되겠지.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일단은 요렇게 지금 여기 지금 B금 친 부분이 뭐냐면 밤이다. 밤. 알았지? 자, 요렇게 B금 치면 지금 이런 상황이면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길잖아. 맞지? 그럼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길 때 장일식물은 꽃을 핍니다. 단일식물은 당연히 꽃이 안 피겠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 표시해 볼게. 요렇게. 그럼 요렇게 표시하면, 그러면 낮의 길이가 짧고 밤의 길이가 길잖아. 맞지? 그랬을 때 장일식물은 꽃 안 피고 단일식물은 꽃 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혹시라도 학교에서 요거를 수업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요거를 수업하게 되면 요런 것도 출제가, 요건 필요하지만 나중에 학교에서 만약에 하면 선생님한테 나중에 문제로 물어보면 됩니다. 자, 여기 12시간인데, 자, 요래 가지고 요렇게 드립니다. 그래볼게. 근데 요 상황에서 요게다가 뭐를 또 가하냐면 빛을 가해요. 필기 한번 해봐. 필기 해볼게. 자, 요렇게 빛을 가했으면 일단은 장일식물은 꽃 안 피는 거는 위에가 똑같거든요. 지금 위하고 상황이 똑같은데 여기 빛만 들는 거잖아. 맞지? 자, 그랬을 때 단일식물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얘도 꽃이 안 핍니다. 단일식물도 꽃이 안 돼요. 그럼 왜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꽃이 핀다, 꽃이 안 핀다는 거는 연속된 암기 길이가 한 개 암기 길이와 비교를 해야 돼요. 원래 이건 심화적으로 나오는 건데, 혹시라도 나중에 이렇게 빗 쏘고 막 하는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얘기를 하면 쌤한테 다시 설명해 줄게. 자, 연속된 암기 길이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연속된 암기 길이가 어떤 거냐면 요만큼이 연속된 암기 길이, 여기 잘렸잖아. 맞지? 그 다음 요 뒤에가 연속된 암기 길이인데, 이 연속된 암기 길이가 한 개 암기 길이, 한 개 암기가 뭐냐면 우리 낮과 밤이 동일하면 요게 지금 한 개 암기 길이입니다. 요게. 알았지? 그러면 요 길이가 요 12시간보다 크겠느냐? 안 큽니다. 요 길이가 12시간보다 크지가 않을 겁니다.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한 개 암기 길이보다 연속된 암기 길이가 길지가 않기 때문에 꽃이 안 피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지금 우리 O2에서도 이게 나오긴 나오는데, O2는 요 두 개 정도만 너희들 해석할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근데 이렇게 빛을 중간에 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는 나중에 학교에서 가르치면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해줄 거다.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이 필기했던 게 뭐였냐면, 자, 우리가 아까 우리 통과책에는 빛, 온도, 물, 토양, 공기가 다 실려 있거든요. 근데 뭐니 해도 중요한 게 얘입니다. 얘. 알겠지? 얘거든. 근데 빛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갖다가 빛의 세기, 빛의 파장, 그 다음에 일주 시간 요를 가지고 우리가 봐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책 잠깐만 봅시다. 자, 책의 A 생태계 구성 요래 가지고 자 우리 책을 한번 봐봐. 자 우리 책에 보면 1번 생태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태계의 정의는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 밑에 그림하고 그 밑에 있는 글자하고 그거 잠깐만 보자. 첫 번째 그림 보면 사슴 한 마리만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사슴 한 마리를 갖다 우리는 개체라는 거야. 개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보니까 사슴 여러 마리가 나와 있다 그랬지. 그래서 사슴 여러 마리 밑에다 개체군 동그라미 있어요. 개체군. 개체군이라는 용어 알아두세요. 나중에 생물원에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개체군이 되려 그러면 그 밑에 줄처럼 같은 종인 개체. 종이 같아야 됩니다. 종이 같아야 개체군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군집 동그라미처럼 개체군들이 모여서 군집이 되는데, 자, 그 그림 보니까 사슴도 보이고, 토끼도 보이고, 뱀도 보이고, 막 이런 것들, 여러 개체군들이 모이면 군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글자를 쌤이 읽어보면, 일정 지역에서 줄처럼 여러 개체군, 그거 줄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생태계 그림입니다. 생태계 그림을 보니까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하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게 생태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2번에 생태계의 구성 요소 그래서 자 1번에 비생물적 요인 줄치세요. 자 비생물적 요인이 뭐야? 그럼 뒤쪽에 환경 요인 줄치고 얘 줄처럼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우리 통과해서 이게 실렸다 그랬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생물적 요인 줄쳐가지고 바로 밑에 표를 보세요. 표를 보면 먼저 생산자 줄쳐라. 생산자. 생산자가 뭐야? 그러면 뒤쪽에 광합성을 하여 줄치고 저 뒤에 스스로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생물.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건 거의 대부분 식물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밑 오른쪽에 얘를 봐라. 얘 보면 식물 말고 오른쪽에 식물 플랑크톤도 줄 좀 쳐요. 그래서 앞으로 식물 플랑크톤 나오면 생산자입니다. 생산자 알겠지? 자, 그 다음 그 밑에 소비자. 자, 소비자는요 뒤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분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여 양분을 얻는 생물을 갖다 우리 소비자를 하는데 자, 오른쪽에 얘 동물 플랑크톤 줄쳐요. 너희들이 플랑크톤이라 그래가지고 플랑크톤을 갖다가 우리 생산자에 속하느냐 소비자에 속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식물 플랑크톤은 생산자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동물 플랑크톤이 소비자에 속한다는 거 알아놓고 알겠지? 그 다음에 초식 동물은 1차 소비자가 될 거고요. 육식 동물은 2차 소비자가 될 거다. 그렇게 좀 알아놓자. 자, 그 다음 그 밑에 분해자 줄쳐. 분해자가 뭐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쌤이 읽어볼게요. 죽은 생물이나 배설물을 갖다가 거기에서 양분을 얻는 생물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하는데 오른쪽에 얘 줄처럼 세균, 버섯, 곰팡이 세균, 버섯, 곰팡이 나오면 우리는 분해자다. 그렇게 우리가 봐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3번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 그래서 그 밑에 그림에 요 그림 나왔지 맞죠? 생태계 줄치고요. 그 다음에 비생물적 요인 줄치고 생물적 요인 일단 그림에서 줄치세요. 자, 근데 비생물적 요인을 보니까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이런 건 나와 있고 생물적 요인을 보니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을 보니까 비생물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잖아. 거기다 적어라. 작용이라고 적어라. 1번에다가 작용. 자, 작용이라 적었으면 오른쪽에 글자 있는 거 1번 볼 겁니다.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랬을 때 얘를 봐라. 토양의 양분 비생물적 요인입니다. 뒤에 식물이 잘 자란다. 생물적 요인이지 맞지? 그래서 비생물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작용이야. 이 얘가. 그 다음 그 밑에 기온이 낮아지면 비생물입니다. 온도이기 때문에. 근데 어린 나무 잎이 노래 있습니다. 이거 생물한테 영향을 준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비생물이 생물한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작용의 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그림 봐라. 그림 보니까 동그라미 2번이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한테 주는 빨간색 화살표잖아. 거기다가 반작용이라고 적어라, 알겠지? 그럼 반작용이라고 적었으면 오른쪽에 있는 글자 잠깐 봅시다. 2번 생물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준다 이래가지고 그 밑에 얘 봐라. 낙엽이 쌓여. 낙엽 생물입니다. 뒤에 토양이 비옥해진다. 토양 비생물이지, 맞지? 그래서 생물이 비생물한테 주는 영향이고 그 밑에 지유류 생물입니다. 산성물질을 분비하여 암석의 풍화를 촉진한다. 암석의 풍화 비생물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생물이 비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거고 그 밑에 식물의 광합성 생물입니다. 뒤에 공기 중에 산소가 높아진다. 산소 비생물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생물이 비생물한테 주는 영향. 그 다음 그 밑에 지렁이 생물입니다. 그 다음 뒤쪽에 토양의 통기성을 높인다. 비생물한테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 얘가 반작용이다. 그 다음 다시 그림 봐라. 그림 보니까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소비자가 분해자한테 서로 영향을 주잖아. 맞지? 거기에다가 상호작용이라고 좀 적. 자, 상호작용이라고 적었으면 오른쪽에 거기 3번 그거 선생님 잠깐 읽어볼게. 자, 생물 간에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얘를 봐라. 개구리 개체수 생물입니다. 메뚜기 개체수가 감소한다. 생물이지, 맞지? 그래서 생물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거다. 상호작용이 얘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다.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오른쪽 페이지 B 생물과 환경의 관계 그래가지고 1번 줄칠 건 없는데 쌤 잠깐만 읽어볼게. 생물은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여러 환경 영향에 대해서 적응하며 살아가고 생물도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자 밑에 이번에 표 있습니다. 빛의 세기 줄쳐라. 빛의 세기. 자 빛의 세기 줄쳤으면 자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냐. 숲의 위쪽에는 강한 빛에 잘 자라는 그런 식물이 잘 자라고 아래쪽에는 약한 빛에 적응하여 식물이 잘 자란다. 이 얘기지, 맞지? 위쪽에는 강한 빛, 양지 식물들. 아래쪽에는 약한 빛, 음지 식물. 걔네들이 잘 자란다. 그 다음 그 밑에 한 식물에서도 강한 빛에 받는 잎은 자 줄쳐라. 강한 빛 줄치고 뒤에 울타리 조직이 발달되어 잎이 두껍고 그까지 줄치고 그 다음 뒤에 약한 빛 줄쳐서 뒤쪽에 빛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잎이 얇고 넓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한 나무에서도 보면 바깥쪽에는 양지식물 잎이 두껍습니다. 안에는 음지식물. 그래서 음지식물은 약한 빛에서도 잘 자라야 되기 때문에 잎이 넓고 얇다. 일단 이런 것도 빛의 세기가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거잖아. 맞지? 그렇게 우리가 봐주면 되고 그 밑에 빛의 파장 줄치세요. 자, 빛의 파장 줄쳤으면 자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쌤이 읽어볼게. 바다의 깊이에 따라서 도달하는 빛의 파장과 양이 다르기 때문에 해조류의 종류가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 그림 보세요. 오른쪽 그림 보면 자 얕은 곳까지 빨간색, 얕은 곳까지 빨간색 그거 알아놔야 된다. 그 그림 별표 하나 때려놔라. 얕은 곳까지 가는 거는 빨간색 빛, 깊은 곳까지 가는 빛은 파란색 빛이라는 거 좀 알아두세요. 알겠지? 그래서 아까 쌤이 암기를 했던 게 이거야. 파장이 빨간색이 길면 에너지는 작습니다.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투과가 조금밖에 안 돼. 그래서 얕은 깊이까지는 빨간색만 들어갈 수 있고 깊은 곳에는 파란색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녹조류, 홍조류 같은 조류지만 종류가 다릅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그 그림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 그 밑에 1조 시간 줄쳐라. 1조 시간. 자 1조 시간 줄쳤으면 오른쪽에 줄쳐라. 식물의 개화, 동물의 생식 그거만 줄 좀 때려놔. 알겠지? 그래서 식물의 개화나 동물의 생식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 밑에 얘를 잠깐만 볼게. 붓꽃이라는 놈은 1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 초여름에 꽃이 피지만 이걸 장일식물이라 합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코스모스는 1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꽃이 핀다. 이걸 단일식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오른쪽에 그림 봐라. 오른쪽 그림에 5번 오른쪽에 5번 자 장일식물과 단일식물 줄치세요. 자, 절쳤으면 밑에
장일식물 줄쳐봐. 장일식물. 장일식물이 뭐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줄쳐라.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밤의 길이가 짧아지는 봄과 초여름에 꽃이 피는 식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단일식물 줄치자.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가을에 꽃이 피는 식물을 단일식물이에요. 그래서 밑에 그림 보세요. 밑에 그림 보면 첫 번째 있는 그림은요,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깁니다. 그러면 장일식물은 꽃 피고 단일식물은 꽃 안 펴. 두 번째 있는 그림, 낮이 짧고 밤이 길어요. 그랬을 때 장일식물은 꽃 안 피고 단일식물은 꽃 핍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알아놓으면 돼요. 밑에 1번하고 2번 호떡 안 풀어보지. 다 풀었나? 아직? 자, 쌤 다 풀어줄게요. 채점에는. 자, 1번에 OX, OX, O다. 그 다음 2번에 1번 미연, 2번에 기역, 3번에 디귿. 자,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선생님 필기를 안 한다고 했는데, 자, 3번에 온도가 생물한테 영향 준다. 출처라고. 온도가 생물. 그 다음에 4번에 물이 생물한테 영향 준다. 물이 생물한테. 줄치고. 5번에 토양이 생물한테 영향 준다. 맞지? 줄치고. 오른쪽에 6번에 공기가 생물한테 영향을 준다. 자, 그렇게 줄쳐놓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비생물적 요인이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이렇게 얘기했었지, 맞지? 그래서 아까 빛은 빛의 세기, 그 다음에 빛의 파장, 그 다음에 빛의 그 길이, 일조시간 있지?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주는 걸 배웠고, 이제 온도가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요인, 쌤이 책 읽으면서 얘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밑에 표에 동물 동그라미 치세요. 동물. 자, 동물이 온도가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개구리, 곰, 박쥐 줄쳐서 저 뒤에 겨울잠 줄치세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겨울잠을 잔다 그러면 온도가 영향을 주는 얘입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밑에 기러기 줄쳐라. 기러기가 뒤에 줄쳐라. 적합한 온도 지역으로 이동한다. 기러기가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도 온도가 영향을 주는 예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카멜레온 나오는데 그건 별로 필요 없는 소리다. 쌤 그냥 읽어볼게. 카멜레온은 온도가 높을 때 몸색이 밝아져 열을 방출하고 온도가 낮을 때는 몸이 어두워져서 열을 흡수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그 밑에도 그냥 읽어볼게. 추운 지방에 사는 정온동물 줄쳐라. 정온동물. 너희들 정온동물이 뭐예요? 옆에 설명 없나? 정온동물. 정온동물이 뭔지 모르면 옆에다 좀 적어놔라. 뭐냐면 외부 환경이 변했을 때 그래도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 거예요. 그게 정온동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 같은 경우죠. 사람들이 정온동물입니다. 사람의 체온 36.5도입니다. 근데 내가 더운 사막에 갔다고 해서 사막의 온도가 50도예요. 그럼 내 체온이 50도 되나? 아니잖아. 그대로 36.5도지.
그렇게 외부 환경이 변해도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동물을 우리 저온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추운 지방에 사는 저온동물은 깃털이나 털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털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고온이 될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피하 지범층이 두꺼워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도 맞더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좀 뚱뚱한 사람들이 추위를 조금 덜 타잖아, 맞지? 그래서 피하 지방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포유류는 서식지에 따라서 자 줄쳐라. 몸의 크기, 키와 같은 몸의 말단 부위 크기가 다르다. 그거도 온도가 동물한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밑에 얘 봐봐, 얘. 북극에 사는 여우, 그 다음 사막에 사는 여우 보면 북극은 키가 작고 사막은 키가 커. 그 이유가 북극은 추우니까 열이 방출이 많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키가 작아야 되고, 근데 사막은 더우니까 내 몸에 있는 열이 많이 방출돼야 돼. 그래서 키가 크다. 그래서 그런 거는 온도가 동물에 영향을 준 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식물 동물 한번 치세요. 그럼 식물은 온도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렇게 보면 자 오른쪽에 기온이 매우 낮은 툰드라에 사는 털송이풀. 자, 털송이풀 줄쳐서 뒤에 줄쳐라. 잎이나 꽃에 털이 나 있다. 그러니까 식물인데 털이 나져 있대. 그거는 추우니까 그렇지, 맞지? 그래서 그것도 온도가 식물에 영향을 주는 예고. 그 밑에 낙엽수 줄쳐서 뒤에 단풍이 들고 잎을 떨어뜨리지만 줄치고, 상록수 줄쳐서 큐티클층이 있다. 그다 줄치세요. 자, 상록수가 뭐냐면 낙엽수는 겨울 되면 낙엽돼서 다 떨어지는 게 낙엽수고, 상록수는 1년 내내 푸른 식물이다, 알겠지? 근데 푸른 식물들은 잎에 요 앞부분을 보면 잎이 반짝반짝하는 거 혹시 앞면이 뒷면보다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큐티클층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상록수는 잎의 큐티클층이 두꺼워서 겨울을 그대로 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가 온도가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요인이고, 그 다음 그 밑에 물과 생물 요랬을 때 표에 동물동물한 편, 동물. 자, 동물동물한 쳐서 오른쪽에 수분 증발 방지 줄치세요. 수분 증발 방지. 그래서 자기 몸 안에 들어있는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뒤에 줄쳐라. 파충류는 몸 표면이 비는. 그 다음 그 밑에 중간에 줄쳐라. 알은 단단한 껍데기. 알이 단단한 껍데기로 되어 있는 것도 수분이 날아가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곤충 줄쳐서 뒤에 몸 표면이 키틴질. 이 키틴질, 그것도 수분이 날아가는 걸 방지하고, 그 밑에 수분을 최소화하는 거 줄쳐봐. 수분을 최소화하는 거 보면 뒤에 너희들 낙타가 오줌 안 싸는 거 알지요? 거의 대부분 낙타가 오줌을 안 싸는데 그것도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식물 동그라미 치세요. 자, 식물 동그라미 쳤으면 첫 번째 줄을 줄쳐라. 육상식물은 뿌리, 줄기, 잎이 잘 발달. 물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쳐라. 물에 사는 식물은 줄쳐서 밑에 통기 조직이 발달. 물에 사는 식물은 어차피 물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잘 발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에 사는 식물은 뿌리가 잘 발달될 필요는 없어. 대신 공기가 잘 드나드는 통기 조직이 발달돼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건조지역 줄쳐라. 건조지역 사막입니다. 사막 같은 데는 뒤에 줄쳐라. 저수 조직이 발달. 저수 조직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조직이 발달돼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까지 읽었던 얘들은 물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5번 토양과 생물인데, 자 1번 필요 없고요. 2번 볼게요. 2번 지렁이나 두더지 이런 것들은 토양 속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토양의 통기성을 높여준다, 이런 거. 그 밑에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지. 자, 오른쪽 페이지 6번에 공기와 생물, 그것도 예를 잘 보면, 자 1번 공기가 희박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평지에 사는 사람에 비해서
적혈구수가 많아서 산소를 효율적으로 운반한다. 너희들 산소 운반하는 게 적혈구 속에 헤모글로빈이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고산지대에는 산소가 부족하니까 헤모글로빈이 많대요. 그 다음 그 밑에 공기는 호흡과 광합성이 이용되고 생물의 호흡과 광합성은 공기의 성분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예 나오면 공기와 생물의 예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내면 된다. 그랬지? 밑에 3번부터 5번까지 지금 풀어봅시다.